여유가 된다 이러신 분들은 1박 2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학년도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명회 및 교육 연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를 맡아주신 두 분은 저희 학교 미래학교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우리 기획가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건축기획과의 표아림 건축사 대표사님, 그 다음에 교육기획과에는 우리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이광열 선생님 두 분이서 오늘 진행을 좀 해주실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새롭게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절실하게 도움을 많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 그리고 강의 내용도 좀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학교를 만드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진행은 따로 순서 끊지 않고 바로 쭉 진행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먼저 미래학교 설명회를 진행해 주신 우리 표아림 건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포사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표하림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의 건축기획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선 사업 설명회를 먼저 좀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우선 총 4가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뉴딜, 두 번째는 스마트 뉴딜, 세 번째는 공간혁신 뉴딜, 그다음 이제 학교 시설 자체의 복합화 뉴딜, 이렇게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사실 이름은 사실 거창하지만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 공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대상 학교를 이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2022년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 4가지 방향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서 앞으로 워크숍들을 진행하면서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 맞는 사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고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설계 및 시공에 이르는 긴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진행을 하는 학교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도와주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와 이광열 선생님이 사전 기획과로 이제 이 설계를 시작하기 직전 단계인 기획 단계를 함께 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좀 기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본격적인 이제 학교 설계를 하는 설계자분들을 뽑아서 이제 그분들하고 설계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처음 이제 사업 구성에서 대상 학교가 선정되어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일은 사전 기획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어느 정도 규모, 어떤 시설들을 새로 만들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올해에 진행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단계가 완성이 되면 그런 것들이 보고서의 형태로 나가는데, 요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등등을 교육청이나 기타 여러 국가기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기획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예산 같은 거를 실제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나가게 되는데, 특정 규모 이상의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임의의 사업자, 아무에게나 이렇게 설계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안을 선정하고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공모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선정된 후에 설계 과정 자체도 한 6개월 이상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한 1년 정도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설계가 다 끝나면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걸려서 이제 새로운 학교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이제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서울시의 몇 개 학교도 선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학교가 실제로 지어지게 될 것은 아마 건축 규모로는 연면적 9,900제곱미터, 그 다음 사업비는 한 26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기획 용역에 대한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지나고 나서 다음 학기에도 좀 이러한 설명회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건물을 그럼 새로 짓느냐? 본관동하고 창조관이 대상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간들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건물을 새로 짓지는 못하고요. 이 두 개의 공간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있는 건물의 같은 규모로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실제 지금 있는 규모보다 더 커지지는 못하고 이 있는 공간들을 철거를 하고 그 규모에 비슷한 규모로 새로 이제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관동과 창조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새로 짓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신축 부분이 약간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추진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학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학생회, 그 다음에 저희 사전기획과 2명과 행정실무 담당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기획 작업이 그럼 대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선 제가 이제 과업 내용을 이해한 바로는 총 3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게 되는 이런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과정들을 선생님분들이나 학생분들, 학부모님께 설명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제가 학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제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특징은 약간 소수의 설계자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으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를 교육기획과이신 이황열 선생님께서 주로 진행하여 워크숍을 2회 정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선 건축 디자인 교육에 대해서 도면을 보는 법이나 뭐 앞으로 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 2회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중심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그동안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 학교가 앞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워크숍을 4회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방학 중에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9월, 10월에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러한 워크숍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최종 보고 단계가 11월, 12월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해가 먼저 진행되고 워크숍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만 저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분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동시다발적으로 3가지 일들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저 이학년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워크숍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육기획과를 담당하고 있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이황렬이라고 합니다. 네, 그 광운 인공지능고등학교가 교명을 바꾸면서 굉장히 크게 비약할 거라고 모두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서울시민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담아내기 위해서 아마 새로운 또 시도와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공간, 그 새로운 틀을 담기 위해서 학교 공간이 정말 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과정 워크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벌써 5년 전부터 연구학교가 시작돼서 많은 연구 모델이 수립이 되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나 올해 입학한 신입생부터는 이제는 학점제가 적용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앞으로 일반 특성화고를 넘어서 일반고까지 모두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된다는 건 여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은 학교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적용되는 학교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그 대학교와 비슷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학교를 고등학교 3년 출석 일수만 지켜서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 정해진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학교 체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학교의 선택 과목을 개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 과목을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 취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진로 학업 설계의 지도에 있어서 학생 개별적인 지도가 진행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예전엔 가만히 학교에 앉아 있기만 해도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제는 최소 학업 성취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본 학력을 요구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점제는 20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적용이 돼서 올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었고 2025년에는 일반고를 포함한 모든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내용은 인간적인 삶의 구축을 지원한다든지 학생 중심의 학습 공간이 확대된다는 점은 아마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제의 추진 방향은 아까 모두에 처음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학생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학교 체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점제는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이 지원이 되고 이 학생 중심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한 반에 20명, 30명 혹은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계속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자신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학교 교과목을 듣는 수강자의 수가 10명 미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3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각각의 큰 틀을 본다면은 현재 교육과정 이 학점제가 적용됨으로써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세부전공 코스형 이건 각 학교 환경에 따라서 모두 학교에 적합한 형태의 운영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부전공 코스형이라고 해서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세부전공 코스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이라고 한다면 컴퓨터과라고 친다면 게임을 전공하는 학생 혹은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학생 혹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학생 이렇게 각
커다란 큰 틀 내에서 예전에는 이 세 개의 과목들을 개념적으로 동시에 듣는 형태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었다면 이젠 게임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게임과 관련된 더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더 제공해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선택, 자신의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학습 지원형입니다. 선취업 후학습 대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과목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그 대응하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고급 사고력을 더 요구받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후학습 나중에라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익혀야 될 보통 교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학과 융합형입니다. 현재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나중에 전자공학과라든지 혹은 건축 관련된 곳으로 실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신의 흥미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존에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학교에서 다른 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면 다른 과의 과정도 수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 이수형은 다른 학과 과목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수해서 나의 주전공과 더불어 또 다른 부전공을 내가 졸업할 때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학교 간 교육 과정도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래는 모든 수업과 모든 교육 활동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확장돼서 다른 학교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 밖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는 단순히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어떤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광운 인공지능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광운대학교에서 같이 협약이 된다면 광운대학교에 있는 어떤 과정도 미리 이수하거나 그것을 들음으로써 듣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기록 부에 자신의 학점이 취득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양한 교과목 원래는 학급 단위로만 학생들은 수업을 들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교실 수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융합 및 연계 과목을 위한 유연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학과에 필요한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는 어떤 공간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과목들이 그 공간에서 여러 과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학생 선택 제가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꼭 20명씩 꼭 만들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학점제 연구학교에서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는 선도학교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5명이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도 과목을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5명 정도가 모이는 과목이라면 일반적인 교실 사이즈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아마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마이스터 수준의 어떤 명장, 굉장히 심도 있는 과정의 경우에는 아마 학생들이 크게 많이 신청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염두에 둔다면 소인수가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작은 랩실 형태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학점제를 통해서 또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부전공 이수 및 학교 밖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개별학습 유형 예시에 보는 것처럼
추가 학습이 필요한 1학년 학생은 모든 학생들이 귀가하고 그 학생은 뭐 금요일 6교시까지가 원래 정규 일과 시간이라면 7교시에는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은 일부 학교에서는 심지어 중간에 그냥 그 전체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정말 대학처럼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홈베이스라든지 혹은 학생들이 그냥 뭐 100명,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학생들이 누구나 쉽게 마치 카페처럼 가서 그곳에서 그냥 떠들고 수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간 혹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갈무리하고 뭔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이 계속 지금 이제 조금 그 수업을 학생들이 계속 그냥 가만히 그 교실에 앉아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짐을 계속 어떤 고정된 공간에 두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다음 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업 간에 이동하고 뭐 휴게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짐을 둘 수 있는 이런 편의 공간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수업 외에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뭐 홈베이스 등의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 입장에서의 어떤 변화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학교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학점제가 적용되므로 예전에 고정적인 뭐 담임교사와 그리고 교과교사, 담임교사는 아침에 조회를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과교사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기 전에 종례가 진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담임의 역할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학교 조직과 교육 과정이 개편됨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조직 또한 바뀌게 될 것이다. 선생님들이 과거와 같이 업무 중심으로 부서 중심으로 교무실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만큼 유기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 간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한 층만 떨어져 있어도 쉽게 협의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교무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선생님들 또한 연구할 수 있는 아마도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다과목, 한 개 과목 혹은 두 개 과목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까지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연구 공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선생님들의 질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협의, 교사들의 개인적인 충분한 연구 공간 이러한 것들 또한 새로운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학교 밖 교육 과정이나 지금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교사라고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이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강사, 교사들의 어떤 대기 공간, 이런 공간 또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과목 선택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학교가 과목 선택에 따라서 이런 선택 과목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안내 설명회가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진로나 학업을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 또한 저희가 새로운 학교를 만들 때에는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담임교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이젠 그 새롭게 바뀐 교무실 선생님들의 연구 공간이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진로 선생님께 가서 진로 상담 교사에게만 전적으로 진로 상담을 받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뭐 과목 교사에게 가서 자신의 어떤 그 소질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는다든지 이런 그 여러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진로 및 학업 상담에 대한 공간 또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도 굉장히 많은 교육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지만 동아리 활동 공간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정규교육 과정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학점 수가 최소 학점이 192학점으로 기존에 운영되는 204단위에서 어쨌든 단위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일찍 끝난다면 그 이후에 학교를 통해서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과목을 수강하는 것만이 학점제의 취지가 아니라 학생 선택에 따른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여지를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자신의 소질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 또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아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어느새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저희가 마주하고 그냥 해냈어야만 하는 변화였는데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도 모두 디벗 스마트 기기를 모두 준다는 내용의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중학교는 이미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각 학교별로 선택한 스마트 기기를 모두 배부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배부가 된다고 알고 있고 중학교는 이미 중학교 1학년 전체 교실에 대해서 전자칠판을 모두 교체해주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의 교실도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스마트 기기가 배부된다고 했을 때 이런 기기를 그냥 학생들이 자신의 편의적인 기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학생들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공지능이 앞서는 사회 이런 곳에서 기기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과연 이전에 전통적인 교과서 이런 것들로만 수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라는 것은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고 이것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 가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저희가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미 한 대씩 아이패드 혹은 갤럭시 혹은 크롬북 여러 가지 기기를 학교 교육 과정에 맞는 기기를 선택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만 잘한다면 아이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학습 공간 학생들이 그렇다면 또 이제 많이 여기 광운 같은 경우에는 또 4층에 아주 멋진 공간을 또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런 공간만큼이나 학생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복도에 있거나 아니면 홈베이스 공간에 아이들끼리 3, 4, 5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유형 TV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스마트 TV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이 그냥 모여서 자기 거 패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창덕여중이라 이런 앞서서 이런 고민을 수행했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연구부나 또 이거 지금 그린스마트 관련 주무부서에서 8월 16일, 17일 또 인사이트 투어를 가신다고 하는데 앞서 이미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미 공간을 구축한 학교들을 좀 많이 가셔서 그런 좀 직접 아무리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아마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이 과목 선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그 아주 뜨거운 화두잖아요. 그 대학 입시라고 하는 뜨거운 감자조차도 조금 절대평가라든지 수능 시험 체제 개편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네, 이번 달 초에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미 연구 용역을 줬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얼마 후에 이제 출범을 할 건데 그게 출범이 된과 동시에 가장 먼저 아마 그 화두로 꺼내는 안건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일 것이다. 왜냐하면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과목을 배웠다는 걸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을 세우는 시험이었죠. 어떤 면으로는.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다 제각각 다른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뭐 표준 편차든지 뭐 T점수든지 여러 가지 변환을 통해서 일부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수업을 듣고 온 아이들에게 그것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기본적인 절대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절대평가의 형태로 전환하고 그 이외의 다른 어떤 평가 방법을 지금 개발하려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부가 새로 바뀌고 학점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뭐 대선 전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학점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안내가 됐고 학점제는 아마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시험 수능이라고 하는 뭐 아마 건들지 못했던 부분도 아마 이제 손을 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변화라면 사실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쭉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학교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예전처럼 뭐 정말 10년 전의 교실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공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럼으로써 공간 조성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학습 공간이 이제 학습 공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 가면 다 그냥 고정형 책상이 아니라 다 가변적인 책상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형적인 강의형 공간으로 구축했다가 어떤 수업에서는 모듈형으로 쉽게 바로 만드는 네. 그리고 뭐 20개 책상이 놓여 있다가 바로 접어서 한 10명 혹은 거기에 책상을 금세 추가해서 30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아주 가변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최근 학교 공간을 만드는 그 키워드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동선의 효율화입니다. 아마 뭐 학생들이 뭐 그 실습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저희가 재구조화 그 학교 특성화하고 이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공간을 많이 재구조화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그 큰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해서 학생들의 동선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모아서 공간을 구축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융합형 교육 공간이라고 해서 앞쪽에 과학실이 있고 미술실이 있고 기술실이 있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뭐 과학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직접 기술적으로 뭔가 노작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예쁜 형태로 디자인하는 이런 공간들이 같이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아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뚝딱뚝딱거리는 아주 소음부터 해서 그런 활동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잘 조직해서 훨씬 아주 시너지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내용들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학습 공간의 유연을 통해서 강의식이었다가 모둠식이었다가 토론식이었다가 자유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실 공간의 가변성도 최근에 뭐 폴딩 도어라든지 여러 그 공간을 조금 그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최근에 리모델링 수준은 아마 다들 그 인근 뭐 카페라든지 다양한 공용 공간 최근에 지어지는 현대 시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예쁘게 꾸미는 것이 단순히 예쁘게 꾸미려고 이런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심미적인 아주 학생들이 봤을 때 여기가 아주 예쁘고 여기 있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교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기능들 또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각각의 우리가 기존의 학교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앞으로 있을 교육과정 워크숍과 다음 워크숍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공용공간의 활용성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복도는 그냥 학생들의 이동 공간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라고 하는 공간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붙여서 창덕여중이나 이런 이미 만들어진 곳에 가보면 복도에 학생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그냥 복도가 이동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같이 커뮤니팅하는 공간으로 다시 재구조화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런 다양한 샘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공항고등학교라든지 최근에 지어진 학교들을 보면 아주 중앙에 커다란 공간들이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곳이 같이 모여서 서로 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네, 기획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선의 효율화 부분에서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비슷한 뭐 융합 형태로 뭔가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만드는 공간들이 뭐 여기저기 뜯어져서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교과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교실제가 계속 뭐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조금 뜨문뜨문 산발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됐었는데 이것들을 이번엔 정말 크게 건물 전체를 개축하는 거니까 이런 요구를 정말 다 생각해서 한꺼번에 충분히 고민해서 그 공간을 계획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뭐 학점제형 공간을 잘 조성하면 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정말 단단하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 환경이 이건 교실이 너무 멀어서 안 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듣게 하고 싶은데 저 과목에 희망하는 학생이 35명이야. 근데 우리 교실은 20명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걸 못 해. 이런 아마 실제 학교에서 교육활동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더 많은 학생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좀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왔던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는데 공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역으로 산정해보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고요. 또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쉽게 다른 과목과 연관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질문까지 미리 난 이걸 다음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학생들이 변화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선생님들 또한 항상 정해진 아주 뭐 닭장처럼 아이들에게 아주 획일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뭐 힘들었던 그런 고민들을 여러 과목을 통해서 뭐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 즐거운 어떤 고민일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면 우리가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네, 교육과정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건축 디자인 교육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회에 걸쳐서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선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해서 어찌 보시면 좀 너무 단순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는 제가 부안군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의 이미지인데요. 사례를 위주로 이제 이러한 건물이 어떤 도면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도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설계자, 그 다음에 시공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면을 하나의 언어로 사용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도면의 제일 앞장에 보통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라고 하면은 우선 배치한 건물이나 수목 따위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이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주로는 이제 이 건물이랑 도로와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 그 건물이 2개 동, 뭐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동들이 어떻게 서로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뭐 쉽게는 그냥 지도에 가까운 느낌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제 대표 이미지가 보통 한 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보통 조감도입니다. 새가 이제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평면도인데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각 건물의 층을 특정 높이에서 가상의 면을 따라서 절단을 했을 때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본 도면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진 것을 위에서 바라본 도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도면을 통해서 보통 이제 출입구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수직 동선이랑 어떤 실이랑 어떤 실이 인접해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가구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이런 평면적인 요소들로 어떤 실들끼리 서로 인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면도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직육면체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면의 인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정면에서 바라본 대로 그린 그림인데 이러한 인면도에서는 주로 이제 외관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나 그 다음에 각 재료가 이제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창문의 크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인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단면도가 있습니다. 단면도는 아까 평면도가 이렇게 수평한 가상의 면으로 자른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수직한 면을 대상으로 자른 것이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를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건물에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이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의 구조물이나 구조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 구조랑 우리 눈에 겉에 보이는 마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 내부에 어떤 설비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단면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 가지 이제 기본적인 도면 외에도 설명을 위한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 건물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만 좀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러한 설계가 있을 때 설계 개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이어그램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 설계를 하는 데는 이제 구체적인 설계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많이 이제 의견을 주고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면적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실별로 어떤 크기들을 갖는지 보통 이런 면적표를 주어지면 그 면적표를 가지고 이렇게 각 면적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사각형의 형태로 그려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런 규모를 확인하게 된 후에 이제 이 규모가 어떤 실들끼리 같이 배치됐을 때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간략한 도면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본 후에 이제 실질적인 평면 계획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데에 기본적인 것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도면들을 이제 좀 보조하는 수단으로 모형 같은 거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건물의 이제 외곽 같은 거를 덩어리로 만드는 모형인데요. 이렇게 덩어리의 모형으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벽체를 세우고 이렇게 잘라서 분양하는 뭐 이런 곳들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형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3D 이미지로 정말 앞으로 구현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가구나 조명까지도 배치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이미지로 또 건축주와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사전 기획이라고 했는데요. 사전 기획은 이제 기획 설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보통 하는 일이 프로젝트의 규모나 이 사업성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그런 니즈, 요구 조건들을 조사를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어떤 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어야 되는지, 이 실은 어떤 실과 같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방향을 수립해서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인데요. 요것이 이제 저희가 하게 될 기획 설계 단계이고, 요거를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건축 설계가 나옵니다. 건축 설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획 설계랑 중간 설계, 실시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계획 설계는 이제 기본적인 법규 체크나 규모 같은 거를 토대로 이제 기본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평면 같은 것들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설계 단계에 오면은 이제 그 내부에 어떤 재료들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도면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는 구조나 설비, 전기, 소방 등 이제 다른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중간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재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이거를 정말 시공을 할 때 어떻게 시공을 하면 되는지 그런 설명서를 만드는 게 실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건축 설계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실제 이제 시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럴 때 이제 기획 설계 단계는 이게 도시 단위의 일이다 보니까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 조건들을 듣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적표 같은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라서 주민 여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략적인 배치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나 어디쯤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정도를 하는 것이 기획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기획 설계 단계가 끝나게 되면 계획 설계라고 구체적인 단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학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의 계획 설계부터는 제가 아니라 다른 건축가분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계략적으로 어떤 실들이 어느 정도 크기에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평면도를 하는 것이 이 정도가 계획 설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중간 설계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 어떤 재료를 쓸지, 그 다음에 뭐 덕트나 뭐 이런 설비 공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간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 오면은 각 재료 같은 게 실제로 뭐 어느 정도 폭 같은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좀 잘라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닥 같은 경우에 집을 생각해 보시면 각자 마루나 이런 장판으로 마감이 끝날 텐데 사실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장판 밑에 파이프가 있고 뭐 시멘트 몰탈 같은 걸 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단열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시공하면 되는지 이런 도면을 그리는 것이 실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 설계를 통해서 이런 도면의 세트를 납품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공사에 들어가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과정 중에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진행해야 되는 것은 이 기획 설계 단계이고 이 기획 설계를 잘 해나가야만 이제 앞으로 실시 설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요구를 잘 담은 건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조사나 워크숍 등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설명회 및 교육 연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좀 몇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까 우리 건축교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래학교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는 마치겠고요. 잠시 전달 사항 있겠습니다. 선생님께 잠시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업무가 없으신